나왔던 영화와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네. 젊은 시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애성 가게도. 근데 그 노인을 연기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물을 파악할 때 그 성격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성격이 이렇고 어떤 캐릭터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배우들이 접근을 할 텐데 시간을 뛰어넘는다라는 점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기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무조건 내가 그렇게 늙어가진 않겠지만 나의 미래를 미리 경험해본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 신선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분장을 한 내 모습을 봤을 때요. 어떠셨어요? 그런 설렘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그런 설렘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하셨던 모습이셨어요? 분장을 마치고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 옛날 연극할 때 이렇게 노역을 하거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특수 분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했을 때 그때 제 얼굴 그걸 보면서 아버지랑 너무 많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이번은 약간 그렇지 않았던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고 어떻게 하든 이 메이크업이 이 얼굴이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간절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지금도 뭐 바라고 있어요. 아마도 그렇기에 노역이 필요한 배역의 경우에는 가장 디테일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의 몫이겠죠. 지금도 그런 배우들이 연기를 해야겠죠. 네, 그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나요? 중요한 얘기하고 재미가 있는데 없으시고. 딱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심들 하세요. 이희령 감독님의 검사회전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검사회전과 이 영화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아까 감독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버디무비의 형태라는 거죠. 두 명이서 계속해서 같이 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직면한다라는 구조일 텐데요. 버디무비가 갖는 재미 같은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조가 갖는 장점이라면 뭘까요? 버디무비만 갖는 장점이요? 어쨌든 이제 버디무비라는 건 그게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두 인물이 하나의 사건을 겪는데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인물이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지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거기서 오는 뭐 갈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 화합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캐릭터적 재미를 주는 건데 검사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황정민 선배 그리고 이제 강동원 배우 이렇게 나와서 서로가 검사와 사기꾼이라는 전혀 다른 직업으로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래서 이제 톰과 제리 같은 한 명이 잡아야 되고 한 명이 도망다녀야 되는 이런 역할로 이제 제가 좀 재미를 줬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80대 노인과 20대 청년 일종의 세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고 이런 관계가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사건을 겪고 거기서 어떻게 갈등하고 화합할 것인가 거기서 오는 어떤 재미 그런 것들이 관객한테 좀 더 좀 신선하게 좀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은 이제 그렇게 로맨스가 설정이 됐죠. 저는 아주 사소하게는 왜 프레디와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사실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공포 영화의 아이콘들이기도 하고 특히 프레디의 경우에는 나이트메어의 살인마잖아요. 그래서 그가 벌일 일과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쫀쫀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켜보게 되기도 했는데 사소한 질문이지만 그 이름의 장면 이유도 궁금하네요. 프레디와 그 제이슨이라는 패밀리 레스토랑 그 설정을 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이름을 본명을 안 부르더라고요. 보통 영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재밌겠다. 영어 이름을 부르면 반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되니까 되게 친구 같을 것 같다. 어쨌든 영어는 약간의 그 이름을 그냥 툭툭 불러도 되니까 그래서 영어 이름을 써야 되는데 고민했었어요. 뭘 써야 되지? 하다가 그냥 뭐 악몽을 꿨나 봐요 제가. 프레디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명을 프레디로 생각하니까 바로 당시에 그 프레디랑 제이슨 뭐 이런 영화가 그때 개봉이었나 하여튼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서 뭔가 같은 그 상황이 엮여 있고 공포 영화에 엮여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부르면 재밌겠다 뭐 이렇게
라이트하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나이트메어와 13일의 금요일들이 서로 친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필주의 복수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판타지라는 걸 알면서도 아 진짜 죽네라는 좀 통쾌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어떤 역사적인 무언가와 관련된 그 사람들을 처단해가는 이야기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 그게 실패하는 이야기가 많죠. 그걸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조금 더 의미를 둔 작품들이 많다면 이 영화는 판타지라는 것을 설정에 깔긴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판타지로 그들을 처단하는 결국엔 그런 어떤 말하자면 통쾌함을 주는 면이 있는 건데 총격 액션이라는 설계 자체도 그렇고 조금 장르적인 에피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카의 체이싱 장면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참 영화라는 게 어떤 메시지도 있고 어떤 재미도 있고 참 영화라는 게 되게 복합적인 어떤 매체인데 사실 메시지가 저는 어려운 메시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무겁지만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장르적인 형태를 좀 띄고 싶었고, 어쨌든 복수라는 어떤 그 거대한 세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수를 따라가는 재미를 주려면 장르적 외피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이정민 선배가 하셨던 액션이라든가 뭐 스포츠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렵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마지막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관객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극장 나갔을 때 그냥 아 그렇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지, 저는 뭐 그런 정도 느낌으로 제가 이제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좀 보기 좋게 하는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필주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마저 처단하려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영화의 반전일 텐데요. 광동군이 쓰던 총이라는 분석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때부터 어느 정도 복선이 살짝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동군이 만주에 주둔했던 육군부대의 총치이기도 하니까요. 네, 역사 시간에 제가 졸지 않은 덕분에. 네. 근데 결과적으로 필주는 모든 걸 방관한 시대의 방관자라고 본인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처단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에게 이 선택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궁금해요. 결과적으로 나는 방관자야. 그러니 나도 처단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상민 배우님 마이크를 드시고. 굉장히 늘 연기를 하면서 뭐랄까요, 그 제가 생각하지 않고 연기했던 뒤에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이런 분들이 질문을 주면은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 독립기념관에서 마지막에 그 필주가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씬이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도 잘 안 풀리고 어떤 건지 모르고 해서 이렇게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제 머릿속과 심장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고 연기가 잘 안 풀렸던 때였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뭔가 책에 노트에 적어가면서 연기를 풀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대본에 보면은 깨알같이 메모를 하고 이것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정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뭔가 나의 정서적으로, 나의 이성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날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때로는 또 상대 배우에 따라서 나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씬이 아마 그런 지점이었는데
약간 전반적으로 그게 영화 후반에 찍었었고 하면서 여러 복합적인 감정으로 그냥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베이스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방관한 나에 대한 책임이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 좀 눈물을 훔쳤던 씬이 있어요. 그게 딱 그 지점이었거든요. 필주가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 과거로 돌아가서 누나하고 나무 밑에서 대화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가지고 주혁이가 옆에 앉아갖고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울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훔쳤던 건데, 그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제 능력으로 부족한데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 필주의 물론 마지막 모습은 그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황으로 한 번 더 덧붙지만 인규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감독님이 아주 그냥 그걸 네. 이렇게 태극기를 그거 쫙.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반성하는 사람 같기도 한 자세인데 저는 그게 왜 인상적이었냐면 물론 그 윗세대가 어린 세대가 모든 부분 본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젊은 세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 세대별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를 뿐인데 저는 어떤 지점에서는 젊은 세대 앞에서 반성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비겁하게 죽음으로 도망치지 말고 법의 심판대로 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규고 젊은 세대이고 그 말에 필주가 총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장면은 다음 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말에 폭주를 멈춘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그 마지막 씬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무릎 꿇는 필주의 모습으로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기까지요. 이거다 잠깐 네네. 아까 저도 찍으면서 그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마음을 읽었어요. 네. 제가 사전에 좀 말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영화는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계속 말 그대로 필주는 사고를 치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리고 젊은이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사고 치는 이유를 알아서 동화도 되지만 그렇다고 사고 치는 게 정당한 건 아니라는 되게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훨씬 어른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상황에서 기자님 말씀대로 필주가 마지막에 인규한테 무릎을 꿇는 건 자기 그 우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황들 거기서 이렇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마저 얘한테 이 영화에서는 물리적으로 얘를 괴롭힐 거고 그리고 좀 더 거대하게 보자면 우리 어떤 역사가 얘한테 짐을 씌운 거고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얘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꿈꿨던 자기의 총을 내려놓는 게 이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저는 마지막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말 그대로 유일하게 옳은 행동인 거죠. 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는 인규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엔딩으로 가장 저는 정확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규는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그렇게 이제 연출을 했죠.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하나 제가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